야, 이 노인네야! 적당히 좀 살지! 왜 기어 나와서 남의 앞길을 막고 난리야! 빗속에서 청년은 흙탕물 범벅이 된 노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명품 수트에 물이 튀었다며 분풀이하듯 폐지 수레를 걷어차 버린 청년은 침을 뱉고 사라졌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노인이 사실은 수천억 자산가이자 자신이 입사하고 싶어 안달난 그룹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최종 면접장,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인 채 상석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을 마주한 순간 청년의 오만했던 세상은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통쾌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의 기록.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예보대로 하늘에선 구멍이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좁은 골목길 입구에서 저는 차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한복판에 삐딱하게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폐지가 가득 실린 낡은 수레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세단에서 내린 한 청년이 빗속에서 삿대질을 하며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빗줄기마저 숨을 죽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이봐요! 노인네가 눈이 있으면 좀 제대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냐? 이거 안 보여? 강진우가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진우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명품 수트 상의를 손으로 털어내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박 회장이 흙탕물이 튀어 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미안하네. 비가 너무 와서 수레 바퀴가 미끄러졌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른 치울게.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젖은 박스들을 모으려 애를 쓰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굽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폐지 더미를 수습하려 했죠. 미안하면 다야. 내 차 옆면에 흠집이라도 났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당신이 평생 폐지 주워도 못 사는 옷이야. 강진우가 자신의 구두에 묻은 진흙을 노인의 옷자락에 문지르듯 털어내며 다시 한번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강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금방 치울게.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 눈이 침침해서 젊은이 차를 못 봤어. 박 회장이 젖은 폐지를 수레 위로 다시 올리려고 바들바들 떨리는 팔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박스 하나를 들려다가 힘에 붙여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죠. 언제 기다려. 짜증나게 진짜. 내 앞길 막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강진우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던 폐지 수레의 바퀴를 명품 구두를 신은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수레가 도로 옆 배수로 쪽으로 힘없이 구르며 박 회장의 다리를 덮쳤죠. 저는 운전석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른 휴대폰을 들어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잔인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다리야. 박 회장이 수레 더미에 깔려 비명을 지르며 진흙탕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다리를 감싸 쥐고 빗속에서 몸을 웅크렸죠. 적당히 좀 살지 왜 이 밤중에 기어 나와서 남의 귀한 시간 뺏고 난리야. 재수없게 정말. 강진우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내려다보며 가래침을 뱉고는 혀를 찼습니다. 강진우는 노인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자신의 차문에 흠집이 났는지부터 살피더군요. 아이고, 젊은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박 회장이 진흙이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노인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짐이야, 짐. 알겠어? 강진우가 차에 타기 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종이 뭉치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강진우는 그것도 모른 채 차 문을 거칠게 닫고는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찢어진 폐지와 흙탕물, 그리고 신음하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서둘러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제가 노인의 어깨를 붙잡아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손에 닿은 노인의 옷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네. 젊은이가 너무 급했나 보구먼. 내가 미안하지 뭐. 박 회장이 제 팔을 잡고 간신히 일어나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듯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서는 빗물과 섞인 붉은 피가 광대를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죠. 괜찮긴 뭐가 괜찮으세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그 나쁜 놈은 제가 꼭 잡을 겁니다. 제가 노인의 얼굴을 닦아드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골목길 벽을 타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화내지 마.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내가 수레를 잘 못 끌어서 그래. 박 회장이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등을 토닥이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 불이 켜진 근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사장님, 여기 따뜻한 음료 하나랑 수건 좀 빌려주세요. 어르신이 다치셨어요. 제가 편의점 점원에게 소리치며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점원이 놀란 얼굴로 수건을 가져다 주자 저는 노인의 이마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학생이 고생이 많네. 옷이 다 젖어서 어쩌나. 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람. 박 회장이 오히려 제 젖은 셔츠를 걱정하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꿀물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제 걱정은 마세요. 어르신, 그 청년 얼굴 똑똑히 보셨어요? 제가 영상 찍어뒀거든요. 제가 노인의 이마에 반창고를 붙여드리고는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인이 따뜻한 물을 마시는 동안 잠시 밖으로 나와 아까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폐지 더미 사이에 젖은 종이 한 장이 제 발끝에 닿았습니다. 발로 살짝 밀어보니 그것은 청년이 흘리고 간 우리 회사 최종 면접 수험표였죠. 강진우, 수험번호 1004번. 제가 수험표에 적힌 이름을 나직하게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험표에 붙은 사진 속 강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험표와 제가 찍은 영상을 번갈아 보며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까 그 청년이 다시 오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편의점으로 돌아온 제가 주머니 속 수험표를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하고 말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나? 그 친구도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을 거야. 박 회장이 꿀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인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의 그 선한 눈빛을 보니 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용서라니요? 그런 놈은 따끔하게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주머니 속 수험표를 꽉 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노인을 안전하게 택시에 태워 보내드린 뒤 비가 그쳐가는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젖은 옷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있을 면접 대상자 명단에서 강진우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강진우, 서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학점 4.3, 봉사활동시간 500시간? 제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아까 찍은 영상 속에서 수레를 발로 차던 그의 비열한 발길질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의 그 목표. 제가 내일 면접장에서 꼭 이뤄드리죠. 제가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수험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낮게 의존했습니다. 저는 젖은 수험표를 정성껏 말려 하얀 봉투에 담으며 내일 입을 정장을 챙겼습니다. 인사팀 대리로서 제가 내일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악마가 면접장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조용히 다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진실이라는 이름의 비가 그 청년을 흠뻑 적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비 내리는 골목에서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면접 대기실 입구에서 지원자 명단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강진우라는 이름 위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8시 15분이 되자 단정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더니 대기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노인을 향해 고함을 지르던 그 청년 강진우가 번듯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온 강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진우가 다른 지원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흙탕물 범벅이 된 노인을 향해 가래침을 뱉던 그 악마 같은 표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강진우는 대기실 구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던 한 지원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무 떨지 마세요. 준비한 대로만 하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마시고 긴장 좀 푸세요. 강진우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캔커피를 꺼내 지원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속이 뒤틀리는 불쾌감을 느끼며 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진우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오늘 진행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진우가 제 손을 잡으려는 듯 두 손을 공손히 내밀며 싹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무시하고 무표정하게 서류판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강진우 씨 맞죠? 어젯밤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잠은 좀 푹 잤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강진우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비소리가 정겨워서 아주 푹 잤습니다. 덕분에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강진우가 자신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뻔뻔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주머니 속 하얀 봉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제 호출기가 울렸고 비서실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이 대리님, 지금 즉시 면접장 상석 명패 교체하세요. 박 회장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서둘러 면접장으로 달려가 상석의 명패를 박 회장의 성함으로 교체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반듯하게 갖춰 입은 박 회장이 면접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님의 이마 중앙에는 어젯밤 제가 노인에게 붙여드린 살색 반창고와 똑같은 반창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어젯밤 빗속에서의 노인이 바로 박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보였으니까요. 박 회장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면접 시작 종이 울렸고 첫 번째 지원자인 강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 지원자 강진우입니다. 강진우가 면접관들을 향해
절도 있게 인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석에 앉아있는 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진우의 인사는 완성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들고 있던 포트폴리오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이쿠, 젊은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구먼. 물이라도 한 잔 줘야겠어. 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회장님. 강진우가 헛바람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치려다 의자에 걸려 주춤거렸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죠. 강진우 씨, 자리에 앉으세요. 면접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싸늘하게 주의를 주며 수첩을 펴고 말했습니다. 강진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자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회사 인재상과 딱 맞더군. 아주 훌륭해. 박 회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진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꽉 쥐며 가식적인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듣기 거북할 정도였죠. 그래? 그럼 어젯밤 자정쯤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 비가 참 많이 오던데 말이야. 박 회장이 상체를 테이블 앞으로 불쑥 숙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집에서 면접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진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도 박 회장의 반창고만큼이나 커다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자네 구두가 아주 반짝거리는군. 어젯밤 빗속에서 폐지 수레를 걷어차던 그 구두와 참 비슷해 보여서 말이야. 내 눈이 침침해도 그건 똑똑히 봤거든. 박 회장이 자신의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면접장 안에 다른 임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강진우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꺽꺽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회장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게 틀림없습니다. 강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진우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면접관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챙겨두었던 하얀 봉투를 꺼내 박 회장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강진우 씨, 어젯밤 골목길에 이거 떨어뜨리고 가셨더군요. 흙탕물이 좀 묻었는데 본인 것 맞죠? 제가 봉투에서 축축하게 젖었던 강진우의 수험표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의 사진과 수험번호가 적힌 수험표를 보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짐승으로 보더군. 수레를 발로 차서 나를 흙탕물에 처박을 때 자네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박 회장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긴장하고 급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강진우가 바닥을 기어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애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강진우의 완벽했던 정장은 이제 바닥의 먼지로 더러워져 꼴이 말이 아니었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줄 모르는 자는 우리 회사에 발을 들릴 자격이 없네. 자네는 인재가 아니라 그저 잘 닦인 쓰레기일 뿐이야. 점수는 줄 필요도 없겠어. 0점이다. 박 회장이 강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면접 기록지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강진우는 허탈한 표정으로 면접장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다음 지원자를 부르기 위해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 밖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진우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박 회장의 뒷모습을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면접 탈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진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가 흘린 땀과 수모의 흔적만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장이 아수라장이 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죠. 그 중심에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유력 정치인 강 의원이 서슬 퍼런 기세를 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제 책상을 콱 내려쳤습니다. 박 회장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내 아들을 이따위로 모욕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강 의원이 굵은 목소리로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좌관이 서류 가방을 열어 탁자에 내던지며 거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신분을 속이고 취업준비생의 실수를 유도하다니요? 이건 명백한 함정 면접이고 추악한 갑질입니다.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일단 진정하시죠.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일정을 확인 중이십니다. 잠시만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진정하게 생겼어? 내 아들 진우가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야. 감히 누구 집 귀한 자식을 건드려. 당신들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내 손에 죽어날 줄 알아. 강 의원이 제 넥타이 근처까지 손을 뻗으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받은 박 회장이 천천히 인사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박 회장은 강 의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의원,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자네 아들 면접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끝났네.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나? 박 회장이 찻잔을 들어 올리며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정? 노인 분장을 하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선 게 공정입니까? 이건 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야. 당장 합격 취소 철회하고 모든 언론에 공식 사과문 올리세요. 안 그러면 당신네 그룹 오늘부터 내적이 될 겁니다. 강 의원이 박 회장의 찻상을 손으로 쳐내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네. 자네 아들의 추악한 본성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뿐이야. 사람을 짐승처럼 발로 차는 자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네. 자네도 아버지라면 아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지. 내가 당신네 회사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권력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먼. 강 의원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보좌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뒤 인사팀 사무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르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대리님, 이것 좀 보세요. 강진우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강진우는 면접장에서 찍힌 듯한 사진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재벌 회장의 기괴한 취미, 노인 분장으로 지원자들을 감시하고 모욕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위해 노력하던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신분을 속이고 저를 자극해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제 간절한 꿈이 한 노인의 장난에 무너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진우가 올린 가식적인 글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중들은
골목길에서의 폭행은 알지 못한 채 박 회장의 언더커버 행위만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돈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노인 분장이라니 정말 소름 돋는다. 지원자들을 저런 식으로 평가하다니 여기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아나? 댓글창을 확인하던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녁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고 거기에는 낯선 청년 한 명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먼저 수레로 청년의 차를 들이받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어요. 청년은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아주 무섭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강 의원 측에서 매수한 가짜 목격자가 지어낸 거짓말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진우는 이어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회장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너무 무서워서 수레를 밀어내려 했을 뿐인데 제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강진우가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정문 앞은 항의하는 시민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 회장은 사퇴하라. 갑질 경영진은 물러나라. 청년의 꿈을 짓밟은 악덕 기업을 처벌하라. 시위대들이 던진 날개라니 회사의 유리문에 부딪혀 노랗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고 긴급 이사회에서는 박 회장의 퇴진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저는 인사팀 대리로서 쏟아지는 협박 전화와 신상 털기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준혁 대리라고 했지? 당신도 그 회장 밑에서 한패잖아. 영상 조작한 거 다 알아. 밤길 조심해라, 이 나쁜 놈아. 강 의원의 사주를 받은 듯한 사내들이 회사 로비에서 저를 가로막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을 찾아가 우리가 가진 원본 영상을 즉시 공개하자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제가 찍은 영상만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박 회장의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의 시위대를 묵묵히 바라보며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네, 이 대리.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법이지. 비가 그치면 땅이 굳는 법이야. 박 회장이 평소보다 훨씬 지치고 늙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고 호련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회장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비에 씻기지 않는다. 제가 그 쪽지를 집어들며 부르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강진우와 강 의원은 언론의 화광을 받으며 마치 정의의 승리자가 된 듯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이 싸움을 정말 이대로 포기하신 건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쪽지에 적힌 글귀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속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하며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남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지독한 밤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크게 변해 있으리라는 예감만은 확실했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어둠 속으로 잠기는 사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며 진실의 칼날을 갈겠다고 말입니다. 강진우가 지은 그 가식적인 미소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야유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어두운 조명 아래서 박 회장의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씻기지 않는다는 그 말을 저는
재혼 생애를 걸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의 새벽녘, 저는 박 회장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안개 자욱한 보육원 앞마당에서 박 회장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있었죠. 박 회장은 제가 온 것을 보고 흙 묻은 장갑을 탁탁 털어벗으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여기 공기가 참 맑고 좋지. 제가 박 회장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주주들은 소리를 지르고 강 의원은 회장님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요. 박 회장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불 때는 잠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누가 내 진정한 편인지 또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 그때 보육원 건물 안에서 한 여성이 쟁반에 따뜻한 차를 받쳐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죠. 그분은 3년 전 강 의원의 아들 강진우에게 모진 괴롭힘을 당하다 갑자기 회사를 떠났던 김지은 대리였습니다. 김지은 대리님? 아니, 소문에는 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 차 잔을 건네받으며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대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박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김지은 대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 곁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김지은 대리는 강진우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산증인이네. 그때 강 의원이 권력으로 누르는 바람에 김지은 대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으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지. 박 회장이 찻잔을 들며 씁쓸한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김지은 대리님이 강진우의 과거 비리를 전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김지은 대리를 바라보며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강진우 비서로 있을 때 기록해둔 일기와 음성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강진우가 대학 시절에 동기들을 폭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했던 내용부터 강 의원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장부까지 제가 전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김지은 대리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강진우와 강 의원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군요. 회장님,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진실을 밝히시죠. 제가 서류 봉투를 꽉 쥐며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말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덫을 놓아야지.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날 밤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던 건가요? 이런 힘이 있으시면서 굳이 그런 수모를 겪으신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 대리, 나는 이 보육원을 내 회사 돈으로만 키우고 싶지 않았네. 폐지를 팔아본 돈으로 아이들 간식비라도 보태면 그게 진짜 땀의 가치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어야 사람의 진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법이야. 박 회장이 텃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그저 강진우가 얄미워서 영상으로 복수할 생각만 했거든요.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대리가 찍어준 영상이 이번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이제 김지은 대리가 가진 자료와 이 대리의 영상을 합쳐서 진실의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해야지. 박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은 대리님, 저랑 같이 서울로 가주실 수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김지은 대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박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겠네요. 강진우 그 인간이 저지른 죄, 제가 하나하나 세상에 다 밝히겠습니다. 김지은 대리가 제 손을 맞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반격의 서막을 올려보세. 이 대리는 지금 바로 본사에 연락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장소는 우리 회사 로비가 아니라 경찰서 정문 앞이다. 박 회장이 작업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이요? 정말 정면 돌파를 하시려는 거군요. 회장님 멋지십니다.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의원이 권력으로 법을 제멋대로 주무른다면 우리는 대중의 눈앞에서 법을 바로 세워야지. 이 대리, 준비됐나? 박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든든하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대답하며 보육원 마당을 가로질러 차로 달려갔습니다. 김지은 대리도 짐을 서둘러 챙겨 제 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박 회장은 평소 즐겨 입던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보육원의 낡은 지붕 위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혔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벅찼죠. 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강진우의 오만한 얼굴이 무너질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김지은 대리의 단단한 눈빛 덕분에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김지은 대리가 가져온 음성 파일을 하나씩 들으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강진우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거친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아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경찰서 정문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절망이 아닌 승리의 향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품 안에서 안경을 꺼냈으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늘이 지나면 세상이 뒤바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서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우리 차를 에워쌌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저와 김지은 대리도 그 뒤를 따라 내리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진우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반창고가 붙은 이마를 드러내며 엷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도 가방 속의 영상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장한 각오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고 긴 밤은 끝이 나고 새로운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경찰서 현관 계단에 올라서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은 대리가 제 곁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지은 대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결코 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온 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웅장한 목소리가 경찰서 마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경찰서 앞마당은 쏟아지는 취재진과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고 대형 스크린에는 비오던 그날 밤 골목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영상 속에서 강진우가 박 회장을 향해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하는 순간 현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게 정말 강진우 씨라고요? 세상에, 목소리 좀 들어봐요. 한 여기자가 입을 틀어주며 경악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노인네야. 적당히 좀 살지 왜 기어나와서 남의 앞길을 막고 난리야.
스크린 속 강진우의 목소리가 경찰서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래침을 뱉고 수레를 발로 차서 도로 아래로 굴려버리는 강진우의 악마 같은 모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옹호하던 청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식에 탈을 쓴 악마의 본 얼굴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꽉 잡고 목소리를 높여 대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반창고를 붙인 이마를 당당히 드러내며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밤중에 폐지를 주우러 다녔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이 떨리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취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 했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직접 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폭력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강진우가 돈을 주고 매수했던 가짜 목격자들이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의원 측에서 돈을 주며 시키는 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 노인분이 먼저 공격했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짜 목격자가 울먹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을 갑질 회장이라 비난하며 계란을 던지던 여론은 이제 강진우와 강 의원을 향한 분노로 뒤바뀌었죠. 회장님, 저희가 정말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위대 속에 있던 한 청년이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반등을 시작해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전산망에는 박 회장을 응원하는 글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보육원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들고 달려와 박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다 알아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잖아요. 아이들이 박 회장의 다리에 매달리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곁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선을 뚫고 헝클어진 머리에 강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취재진 사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박 회장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다 가만 안 둘 거야. 강진우가 눈이 뒤집힌 채 박 회장을 향해 달려들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강진우의 팔을 꺾어 차가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강진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당신들 다 옷 벗고 싶어? 강진우가 바닥을 긁으며 끝까지 오만하게 소리쳤지만 시민들은 야유를 보내며 강진우를 비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경찰차로 끌려나가는 강진우를 보며 차분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재 채용 기준을 발표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인성을, 능력보다 사람 됨됨이를 80% 이상 반영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발표에 현장에 있던 수많은 취재진이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과 저는 회사 앞 작은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리, 오늘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가 없었으면 이 진실은 영원히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 거야. 박 회장이 소주잔을 채워주며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끝까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진심을 가득 담아 대답했습니다. 허허,
내가 처음 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지. 돈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었거든. 박 회장이 소박한 안주를 입에 넣으며 옛날 이야기를 보따리 풀듯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포장마차의 주황색 불빛 아래에서 소소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회장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눈부신 해가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다시 푸른 새싹이 돋는 법이니까. 박 회장이 제 잔에 다시 술을 채워주며 시원하게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주름진 손등을 보며 사람의 진심이 가진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식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의 빛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웃음소리가 포장마차 천장을 울리며 먼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박 회장을 따라 잔을 비우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승전고를 울린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죠. 문을 열고 들어간 제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집무실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저는 들고 있던 서류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박 회장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고 사옥 앞에는 쉴 새 없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저에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경색입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겼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박 회장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벽을 짚으며 힘없이 주저앉았고 박 회장의 빈자리가 이렇게나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구속된 줄 알았던 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강진우는 구속 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거드름을 피우며 제 앞으로 다가왔죠. 이게 누구야? 우리 충성스러운 이대리 아니신가? 영감님이 쓰러졌다더니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강진우가 자신의 손톱을 정리하며 저를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납니까? 제가 이를 갈며 강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긴 왜 나가? 이제 곧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텐데 말이야. 아, 여기 내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지. 강진우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하자 인사팀을 총괄하던 이 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박 회장 앞에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던 이 전무는 이제 안경을 찍혔으며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 대리, 상황 파악을 좀 해야지? 박 회장은 이제 끝났어. 치매 노인이 경영하던 회사를 우리가 이제 바로잡으려는 거야. 이 전무가 박 회장의 병실 문을 흘끗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 전무님, 회장님이 전무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전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며 울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신뢰가 밥 먹여주나? 난 이제 강 의원님과 더 큰 물에서 놀 거야. 강 의원님이 해외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셨거든. 우리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매각하고 새 출발할 거야. 이 전무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가슴 등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박 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허위 진단서를
위조의 주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 대기실은 박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달려온 먼 친척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 원장은 어디 있어? 평소에 사회 환원한다더니 설마 우리 몫은 한 푼도 안 남긴 거야? 박 회장의 오촌 조카라는 사내가 박 회장의 생사보다 금고 위치를 궁금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회장님이 아직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장 병원에서 나가세요. 제가 그들을 향해 고함을 쳤지만 그들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휴대폰으로 보안팀의 긴급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대리님, 이 전무 측 사람들이 메인 서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설계도가 지금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보안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옥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 전무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준혁 대리,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야. 전산망 접근 권한도 박탈됐으니 조용히 짐 싸서 나가. 경비조장이 제 가슴을 밀치며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경비원들에게 끌려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거리에 서서 저는 무너져가는 회사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진우는 창가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회사의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기업의 도산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박 회장의 병상 곁에 앉아 그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회장님이 평생 일궈오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박 회장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기계가 내뱉는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와 이 전무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회장을 해임하고 회사 기술 매각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저 이 대리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박 회장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박 회장의 검지손가락이 제 손등 위를 톡, 톡, 2번 두드렸습니다. 마치 정신 차리라고 저를 꾸짖는 듯한 그 단호한 움직임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온전치 않았지만 박 회장의 육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 회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눈물을 닦고 박 회장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회장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박 회장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고 비장한 각오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병원 밖으로 걸어나가며 저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악마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저는 진실의 칼날을 다시 한번 갈아야 했습니다. 박 회장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떨림이 제 안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요동쳤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사옥의 불빛을 노려보며 결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방공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침대 곁에서 그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박 회장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강하게 누르는 감각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 대리, 내 말 잘 듣게. 지금 시간이 없어. 박 회장이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박 회장이 제 소매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부르지 마. 지금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아선 안 돼. 내 집무실 책상 아래 오른쪽 세 번째 칸을 뜯어내면 비밀 금고가 있네. 비밀번호는 397이다. 박 회장이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숨을 몰아쉬며 숫자를 일러주었습니다. 397이. 네, 회장님. 확실히 외웠습니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나요? 제가 박 회장의 어깨를 받쳐 올리며 긴박하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이 전무가 강 의원과 짜고 우리 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려 한 계약서 원본이 있어. 그리고 비자금 장부도.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그 친구가 이미 증거를 다 모아두었네. 박 회장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이 말을 한번 짚어드리고는 곧장 병원을 뛰쳐나와 어둠이 짙게 깔린 사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옥 입구에는 여전히 강 의원이 보낸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서고 있었죠. 저는 미리 연락해둔 보안팀장과 건물 뒤쪽의 좁은 비상 통로에서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팀장님, 회장님이 금고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을 고쳐 매며 보안팀장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대리님. 제가 CCTV 화면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놓겠습니다. 10분 안에 집무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만지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를 숨죽여 걸어 박 회장의 집무실에 잠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책상 아래를 더듬어 박 회장이 말한 비밀 판자를 뜯어내자 검은색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죠. 3, 9, 7, 2. 제발 열려라.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 전무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면, 계약서와 강 의원의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나오려는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와 함께 강진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누구 마음대로 회장실 근처를 기웃거려. 강진우가 경호원 2명을 거느리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테라스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 변호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대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강진우와 강 의원이 기술 유출을 모의한 통화 녹취록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톡톡 두드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이사회 시간까지 3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시죠. 제가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으며 비장한 각오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박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무는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금색 의사봉을 만지작거리며 이사들을 둘러보았죠. 자, 박 회장은 이제 경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해외 펀드의 핵심 기술을 매각하는 안건을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전무가 이사들을 위협하듯 바라보며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잠깐,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시죠, 이 전무님. 제가 회의실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가며 커다란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수십 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준혁,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이 전무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르락 하며 경비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끌려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강 의원과 짜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계약서, 원본, 여기 다 있거든.
제가 이면 계약서를 이사회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치며 이 전무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계약서. 당신이 대체 어떻게 이걸? 이 전무가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사색이 되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빼돌린 기술? 그거 회장님이 미리 심어둔 가짜 자료야. 진짜 기술은 이미 국가보안시설로 안전하게 옮겨졌단 말이다. 제가 이 전무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일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서버에서 직접 확인했는데. 강진우가 회의실 구석에서 튀어나오며 제 멱살을 잡으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활짝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전무 씨, 그리고 강진우 씨, 기업 기밀 유출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수사관이 이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놔. 강진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 의원 역시 국회의원실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회의실 대형 화면을 통해 속보로 흘러나왔죠. 이사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으로부터 박 회장이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기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깨어난 박 회장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무사합니다. 제가 박 회장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이대리. 자네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맙네. 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인자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세상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저는 인사팀 대리로 복귀하여 박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지나간 자리에 다시 맑고 눈부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깊게 패였던 상처가 아물고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한 뒤 경영 일선에서 용퇴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하셨죠. 대신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사재를 출연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상생나눔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부름을 받아 재단의 운영 총괄 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고 박 회장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팀장, 정장보다 이 개량 한복이 훨씬 편하지 않나? 이제야 진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기분이네. 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옷소매를 매만지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지 않으세요? 평생을 바쳐 일궈 오신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요. 제가 차를 다시 따르며 박 회장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여쭈었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나?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가둬두면 썩는 법이라네. 이제는 그 물을 메마른 땅에 골고루 흘려보내야지.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야. 박 회장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경영자의 모습 대신 동네 할아버지 같은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는 강진우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매일 아침 차가운 노역장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 폐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했죠. 강진우가 흙먼지가 가득한 골판지 상자를 거칠게 바닥에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쓰레기나 만지고 있어야 하냐고.
나 강진우야. 강 의원 아들이라고. 강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거칠어진 손등을 멍하니 노려보았습니다. 조용히 하고 일이나 해. 여기는 내 아버지가 힘쓰던 세상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소리치면 징벌방으로 보낼 줄 알아. 옆에 있던 교도관이 곤봉으로 바닥을 쾅 치며 강진우를 향해 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강진우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박스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진우가 펴고 있는 박스에는 박 회장이 평소 폐지를 주울 때 자주 보았던 과일 박스와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강진우는 자신이 발로 찼던 그 수레 위의 폐지들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 의원 역시 뇌물수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다른 교도소에서 몰락한 권력자의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 재단은 첫 번째 대규모 사업으로 전국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특수 제작된 리어카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르신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리어카 사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어르신, 이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아주 가볍습니다. 여기 브레이크도 달려 있으니 내리막길에서도 안심하고 다니세요. 박 회장이 리어카 손잡이를 직접 잡아 보이며 허리를 숙여 어르신께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며 거듭 인사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가장 먼저 우리 재단과 함께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필수로 해야 하죠. 지원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줍는 쓰레기 하나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옆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메가폰을 들고 젊은 지원자들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성껏 거리를 청소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람 됨됨이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저는 예전에 그 좁은 골목길을 박 회장과 함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에는 이제 환한 가로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이 팀장, 여기가 바로 우리 인연이 시작된 곳이지. 그때 자네가 내민 그 따뜻한 꿀물 한 병이 세상을 바꾼 거야. 박 회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길 입구를 천천히 걸으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회장님께 사람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제가 박 회장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진심을 가득 담아 대답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걸 잊지 말게. 박 회장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멈춰서서 비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박 회장을 따라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리는 빗줄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곁을 지키며 단순히 직장 상사를 넘어 인생의 참된 스승을 만난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며 일기를 씁니다. 우리 재단 건물 입구에는 이제 박 회장이 직접 붓글씨로 쓰신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세상을 이롭게. 저는 이 문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박 회장과 함께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박 회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기분 좋게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박 회장을 따라 미소 지으며 우리 앞에 펼쳐진 희망찬 길을 향해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보았던 그 구분 등이 이제는 세상을 따뜻하게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화려한 스펙과 배경으로 무장했던 강진우는 결국 자신이 무시했던 이들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향기를 찾으려 했던 박 회장님은 이제 진정한 나눔을 통해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존경을 받고 계시죠.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무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길 빌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